여러분, 목욕탕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목욕탕에 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 씻기 위해서죠. 그런데 고대와 중세 유럽에서는 목욕탕이 아주 이상하고 야릇한 기능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유럽의 목욕탕 향락 문화부터 시작해서 지나치게 충격적인 그들만의 문화 탑3를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의 베수비우 화산 근처에는 온천수가 나왔고 로마인들은 이 천연 목욕탕을 애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인공적으로 물을 끓여서 도시 내부에도 열탕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목욕탕은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그 수를 점점 늘려갔습니다. 로마 제국은 막대한 부를 자랑했던 제국이었던 만큼 목욕탕을 건축할 때 신전에 사용하는 최고급 자재를 들여왔으며 바닥 전체에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모자이크를 깔며 플라스를 시전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 아름다운 목욕탕에서 하는 일은 목욕과 사우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목욕탕이 홍등가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목욕탕 안에 욕조는 있지도 않고 침대만 놓여있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당시 로마에서 나 목욕하러 간다는 나 매춘하러 간다 와 같은 뜻으로 인식되었다고 하죠. 놀랍게도 이런 야릇한 목욕탕 문화는 고대에서 끝나지 않고 중세까지 이어지는데요. 14세기 독일에서는 무려 결혼식 피로연을 목욕탕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축하하러 온 하객들이 단체로 벌거벗고 목욕탕 안에서 음식을 먹고 즐겼다는 것인데 글쎄요. 그 모습을 상상하니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은 제가 유교거리기 때문일까요? 자, 이렇게 혼란했던 목욕탕 문화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16세기부터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전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 때문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하자 혼욕 금지령이 내려졌고 그 이후 문란한 목욕탕 문화는 차츰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죠. 목욕탕이란 원래 위생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곳인데 오히려 인간의 몸과 마음을 타락시키는 장소였다는 것이 모순적이면서도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자고로 목욕탕에서는 맥반석 계란이 국룰인데 유럽인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초약권이란 중세시대 영주가 자신의 영지에 살고 있는 농노의 처녀성을 취할 수 있는 권리로 다시 말해 결혼하는 신부가 첫날 밤을 남편이 아니라 영주와 함께 보내야 한다는 것인데요. 당시 프랑스에서는 이를 가리켜 가랑이의 권리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초약권에 대한 인류 최초의 기록은 수천 년 전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전설 속의 영웅 길가메시는 반인 반신으로 도시국가 우르크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대한 괴물들을 무찌르며 영웅의 길을 걸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힘에 취해 오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신 나간 법을 하나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초약권이었습니다. 길가메시는 매일같이 결혼하는 처녀들과 자신이 첫날 밤을 치르고 다녔고 그의 이러한 악행을 참다 못한 백성들은 신들에게 길가메시를 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신들은 길가메시에 대적할 또 다른 영웅 엔키두를 창조했고 엔키두와 길가메시는 치열한 대결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길가메시는 당연히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 믿었지만 결과는 무승부였고 이에 정신을 차린 길가메시는 다시는 백성을 괴롭히지 않겠다 다짐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신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비교적 성문화가 개방적이었던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초약권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막장 중의 막장이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인지 실제로 유럽에서 영주가 초약권을 실행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로는 두 가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는 종교계와의 갈등입니다. 중세 유럽은 기독교가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었고 기독교는 10계명으로 간음을 금지하죠. 따라서 영주가 강제로 초약권을 행사하려 든다면 영주는 교회에서 파문을 당할 것이고 이는 사회적인 사망 선고와 같았기에 영주는 함부로 초약권을 강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주민들과의 분쟁인데요. 우선 고위귀족인 영주 입장에서 위생도, 신분도, 교육 수준도 한참 떨어지는 농노의 딸과 굳이 밤을 보내야 할 이유도 없었을 뿐더러 만약 마음에 드는 하층민 여자가 있다고 하면 정보로 삼으면 될 일이었죠. 다시 말해 영주민들의 폭동을 야기할 수도 있는 초약권을 무리하여 행사할 이유가 영주에게는 딱히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약권이란 일종의 도시전세, 괴담과도 같은 것인데 재미있는 것은 현재까지 초약권과 관련된 어떤 전투축제가 이탈리아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북부 이브레아에서는 매년 2월에서 3월경에 오렌지 전투 축제를 개최하는데요. 이 축제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오렌지를 던지며 난투극을 벌이는 것으로 그 시작점에는 어느 용감한 소녀의 전설이 있습니다. 새 신부 비올레타는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식을 올렸는데 영주는 아름다운 그녀에게 초약권을 요구했습니다. 비올레타는 영주의 부당한 명령을 따를 수 없었고 그날 밤 영주의 목을 자른 뒤 성 밖에 내걸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그동안 영주의 폭정에 불만을 품었던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켰고 부패한 귀족들을 이브레아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오렌지는 영주의 머리이자 비올레타의 용기를 나타내는 상징이 된 것이죠. 정리해보자면 초약권이란 실제로 실행된 적은 없는, 실체 없는 공포였던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을 보면 당시 봉건제의 억압과 영주의 착취가 얼마나 지독했던 것인지 짐작해볼 수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유럽에서는 그들의 핏줄, 즉 권력을 나누지 않기 위해 근친상간이 성행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수백 년에 걸쳐서 말이죠. 이 근친혼의 결과로 한 가문은 심각한 유전병을 앓게 되고 결국 자신들이 누리던 모든 것을 잃고 몰락하고 마는데요. 이 가문은 바로 유럽의 패자, 합스부르크 왕가입니다. 16세기 카를 5세가 지배하던 영토는 프랑스를 제외한 서유럽 전역과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신대륙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습니다. 거대한 권력을 형성한 당시의 합스부르크 왕가는 말 그대로 거칠 것이 없었죠. 그런데 이들의 성공 가도를 위협할 변수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바로 근친혼으로 인한 열성인자였습니다. 삼촌과 조카가 결혼하는 계족부가 이어지며 합스부르크 왕가에는 갈수록 무능한 아이들이 태어났고 마지막 왕 카를로스 2세에 이르면 유전자의 결함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것은 물론 심각한 주걱턱 때문에 식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를로스 2세는 불임이 왔고 결국 그가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사망하며 스페인에서 합스부르크 왕가는 단절되고 맙니다. 지금까지 문화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충격적인 유럽인들의 생활사를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쯤 되면 흥선대원군이 왜 척화비를 세워 그들의 유입을 막았던 것인지 알 것 같기도 하네요. 농담이고요. 당시의 시대상을 현대의 시각으로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이 무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살던 세계 참 여러 가지 의미로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거벗은 지식님이었습니다.